자, 그럼 먼저 이번 주 증시 분석하고 향후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진단을 위해서 스튜디오에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본격적인 여러 가지 시장 변수들 분석에 앞서서 먼저 오늘 증시가 조금 전에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상승 반등 마감해서 좀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있는데 오늘 코스피가 5.76% 상당히 급반등 마감했고 네. 코스닥은 0.19%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 일단 오늘 증시 또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먼저 해주시죠. 자, 그러면 시장이 강한 시장이 맞냐, 상승장이 맞냐, 또는 이제부터 조정장으로 전환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드리는 해답은 뭐냐면 역시 실적을 베이스로 한 상승장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불편함의 근거는 뭐니 해도 변동성이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지수가 높은 레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모멘텀이라고 불리우죠. 네. 굉장히 강력한 상승 동력이 필요한데 어찌됐건 고공행진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무엇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장 흐름도 가만히 뜯어본다면 어젯밤 미국 증시에서 고용 지표가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꺾였었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약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일본에 있는 키옥시아 반도체가 전일 급락 이후에 또다시 급락세를 연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삼성전자 또 디램 가격이 좀 조정을 받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돌면서 장 초반에는 주가 조정을 연출하기도 했었지만 역시 믿을 수 있는 것은 실적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AI 시대의 3대 병목, 특히 메모리 반도체와 낸드 반도체의 병목이 다시 한번 모멘텀 역할을 해줬고요. 그리고 키옥시아의 장중 반등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증시는 5% 그리고 코스닥은 강보합선에 마감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는 아마도 계속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 레벨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는 데다가 또 다른 새로운 또 AI 어떤 돌발적인 기술적인 뉴스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울고 싶은데 좀 뺨을 좀 때려주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라든지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이라든지 또다시 실적적인 변수, 수급적인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강세장은 맞다. 그렇지만 울고 싶어하는 사람,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장은 좀 울퉁불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사에서 롤러코스터 장세 많이 쓰는데 진짜 요즘은 롤러코스터 장세로 인식이 됩니다. 네. 자, 어저께 시장이 굉장히 급락을 했고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대로 장 초반에 또 하락을 해가지고 저도 상당히 불안하게 봤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돌아서면서 네. 오늘은 급반등 다시 또 상승 마감해서 다행이긴 한데, 자, 관련해서 이제 계속 질문을 드릴 텐데 이에 앞서서 남명우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의 인터뷰 저희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국내 AI와 반도체 분야 이제 투자, 외국인들의 이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보시고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신고가 되고 나면 시차가 좀 생기잖아요. 시차가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씩 생기는데 그 시차가 이제 투자가 이제 작년 말부터 많이 신고가 많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역대 최대로 360억 찍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신고가 도착 금액이 계속 늘어날 거는 당연한 뭐 합리적인 판단인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신고의 경우도 작년 연 기준으로 360억 최대를 찍었고 그냥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되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투자가 반도체나 AI 분야에서 국내 투자, 대규모 투자가 지금 예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외국인 투자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에는 아마 가셔야 되는 프로젝트들이 좀 있을 걸로 판단되는데 네, AI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가 늘고 있다는 정부 관계자 설명 들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뭐 죄송합니다.
시장에는 상당히 이제 호재가 될 만한 소식들이나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네. 이게 뭐 차익 실현 욕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조금만 좀 안 좋은 소식이 나면 바로 또 내던지는 또 그런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하반기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상하단의 뭐 네. 지수랄까 뭐 이런 측으로 해서 어느 정도로 또 시장을 보고 계신지 물론 변동성은 심하겠지만 전체적인 하반기 흐름을 좀 전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투자 전략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에 시장에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올라가는 장에 따라서는 물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의 폭도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나오는 어떻게 본다면 변동성 장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요. 상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이 베이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수출 동향이라든지 이런 한국 수출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에는 10,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상단을 열어둬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베스트 케이스를 가정해서 뭐 15,000포인트라는 좀 약간 좀 높은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 외국계 증권사도 있지만 저는 10,000포인트 정도가 현실적으로 PER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실적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도달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점 보셨을 때에도 7,500포인트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0,000까지 다이렉트로 달려가진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의 ADR 발 수급 이벤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약간 좀 지그재그 형태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매크로 변수도 복병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상단은 10,000포인트 정도까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0,000포인트 도달했을 때는 아마 투자자분들도 고민을 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이익 실현을 하고 갈 건지 아니면 또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 더 실어서 가져갈 건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지수대이기 때문에 상단은 10,000포인트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단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오늘 보여줬던 게 하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000포인트 살짝 밑에 한 7,000포인트 중반대 정도가 하단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하단은 뭐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 특히 외국인들의 대규모 현물 매도라든지 아니면 환율이라든지 이런 매크로 변수가 하단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메타발 AI 캐펙스 투자 관련된 이슈들이 분명히 끊임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수익성, 즉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AI 캐펙스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수익성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매크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수 하단을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단은 10,000포인트 그리고 하단은 오늘 보여주셨던 7,000포인트 중반대 이 정도에서 좀 굉장히 다이나믹한 움직임들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본부장께서 7,500에서 10,000포인트까지를 하반기에 지수 상하단으로 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 7,500선 정도를 제발 하단으로 하고 시장이 네. 계속 상승에 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매크로 변수들 말씀해 주셨는데, 자,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회색 코뿔소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그렇죠. 하는데, 뭐 물가 상승 요인도 있고, 금리 상승 우려도 있고, AI 뭐 반도체 과잉 뭐 공급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본부장께서 좀 무게를 두고 보시는 회색 코뿔소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왜 AI 산업을 육성해야 될까?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AI 산업이 그 나라의 전망, 그 나라의 향후 성장성과 굉장히 연동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국가들이 몇몇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이고요, 일본이고요, 대만입니다. 공통된 분모는 전부 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강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AI 산업, 특히 지수 관점에서 회색 코뿔소는 미국의 AI 산업을 경쟁할 수 있는, 미국의 AI 산업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회색 코뿔소를 찾아야 되고요. 저는 그런 기업은 중국 반도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애플이 뭐 창신 메모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메모리 반도체를 쓰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 기업들, 특히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급부상을 한다면 반도체 가격, D램의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Q, 양의 측면에서도 중국은 또 대규모 양산을 가능한 국가다 보니까 중국이 또 양적인 측면에서도 또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회색 코뿔소 꼽는다면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낸드 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이 회색 코뿔소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뭐 물가, 금리, 뭐 환율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본부장께서는 중국의 기술과 반도체 시장을 유심히 봐야 된다. 네, 그리고 또 뭐 또 한 가지 꼽자면 뭐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 어찌 됐건 트럼프가 임명한 케빈 워시가 네.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정말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했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서 케빈 워시가 정말 호키시한 시각을 계속 유지할 건지 그리고 네. 간밤에 미국 고용 지표도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과연 금리 인상을 끝까지 밀어볼지. 그리고 또 한국 입장에서는 환율도 또 변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회색 코뿔소를 좀 정리하자면 뭐 중국 반도체 기업, 그리고 케빈 워시의 금리 정책,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환율 요 정도를 회색 코뿔소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변수들이 우려가 기후로 끝나기를 기대해 보면서 또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우리 한국 사회 대형 또 정부발 그 호재라면 호재일 수 있고 굉장히 주목받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개발 대단히 투자 개발 계획이 발표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장에는 그렇게 대형 호재로 작용하진 않았어요. 네. 코스닥의 뭐 소부장 정도는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 소식은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자, 그러면 왜 시장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반응을 했냐? 이럴 때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선반영됐습니다. 이미 반영이 됐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기대감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해서 당장 양산까지 이루어지기까지는 타임렉, 시차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공장 지어야 되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 발주해야 되죠. 그리고 공장 짓고 나서 발주된 장비를 세팅해야 되죠. 굉장히 큰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당장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논리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히려 마이크론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네. 마이크론 주가가 한국에서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니까 마이크론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거 봤을 때는 일단 한국 기업들보다는 글로벌 기업들, 특히 미국 반도체 기업들 쪽에서는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게 정책적으로 뭐 그냥 기대감 정도에 끝나는 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뭐 당장 대형주 입장에서는 타임렉, 공장을 짓고 장비를 세팅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형주에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힘들 거예요. 오히려 뭐 소부장, 전력기기, 건설, 데이터 센터, 뭐 클린룸, 검사 장비 이런 쪽에는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거는 이제 본부장께서는 선반영됐다 시장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서 그 타임라인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단계에서는 어떤 호재로 또 작용할지 네. 조금 이렇게 시차 순으로 네. 좀 진단을 또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크게 본다면은 전력, 건설, 설계 이런 쪽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장비, 소재, 발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건설된 후에 그 공장에 맞춰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개월에서 24개월 정도의 타임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까 하고요. 가장 빠른 수에는 뭐니 해도 짓는 건설. 네. 그리고 또 건설을 하려면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력, 그리고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클린룸이라는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가장 빠른 수에는 건설, 전력, 설계, 클린룸, 그리고 관련된 인프라 쪽에서 수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은 6에서 12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정이 끝났을 때 가장 먼저 반도체 소부장 공정 중에서 수혜를 받는 것은 뭐니 해도 전공정 장비 쪽이겠죠. 전공정 장비, 그다음에 후공정, 검사 장비, 소재 부품 기업 이런 순서대로 될 거고요. 대략 12개월에서 24개월이니까 본격적인 수혜는 내년 아니면 내년 말 정도에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뭐
이런 캐펙스 계획이 설계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네. 정말 발표만 해놓고선 네. 착공에 언제 들어가는지 네. 그리고 수주 공시가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장비 반입이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끝났을 때에는 본격적인 가동률이라든지 그리고 가동한다고 해서 고객사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거든요. 뭐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가 너희들이 생산한 반도체가 우리의 인증을 합격했어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봤을 때에는 가시적인 성과는 최소한 2년에서 3년 후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이제 뭐 정책 발표발 호재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1년, 2년 후 이렇게 공시를 통해서 실제 수주가 일어나는지 그런 점들은 이제 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을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다시 이제 급반등했지 않습니까? 급반등했었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면 또 코스닥이 별로 또 안 좋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반비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네. 반도체 대장주가 좋으면 다른 쪽이 안 좋고 그렇습니다. 다른 쪽이 좋으면 반도체 대장주가 안 좋고 약간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그 시장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뭐니 해도 제한적인 유동성입니다. 과거에 2000에서 작년 말 생각하시면 2000에서 7000까지 올라올 때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요. 거기서 머니무브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연금에서 투자로 그리고 뭐 MMF에서 투자로 그리고 정기예금에서 투자로 이렇게 머니무브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머니무브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수익도 많이 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자금을 부르는 선순환 구도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저도 7천, 8천 올라가고 나서 그리고 굉장히 힘들다라는 투자자들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결국은 너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레버리지, 하이닉스 레버리지 쪽으로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이 좋은데도 빠지고 있는 조선, 방산, 원자력, 전력기기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빠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은 제한적인 유동성 내에서 자금이 너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저께가 코스닥 30주년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야, 정부에서도 드디어 정책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크레딧,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다양한 정책 자금들의 유입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쏠림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쏠림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면 투자 온기가 좀 더 다양하게 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살짝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이제 뭐 과거 아주 좋은 호황기 때는 코스피, 코스닥 뭐 동반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는 조금 반비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또 전반적인 주요 업종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트리거가 있으면은 그렇게 작동을 하게 될지 네. 그런 거를 좀 진단해 주시면 우리가 또 시장을 체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한 대답이기도 하고 어려운 대답이기도 한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어줘야 됩니다. 일단 쉬어줍니다. 여기서 쉬어준다는 얘기가 주가 조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주식이고 실적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뭐 조정으로 이뤄진다든지 급락으로 이뤄지긴 어렵지만 어찌됐건 자금이 쏠리는 건 사실이니까 이 자금 쏠림이 좀 완화돼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저도 마음속에 한켠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까 회색 코뿔소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입니다. 네. 코스닥이 못 가는 이유가 뭐냐? 뭐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금리 정책에 민감한 특히 코스닥은 모험 자본 성격이 강하기 네. 때문에 금리 변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쏠림의 완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금리의 안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저도 한국에 있다 보니까 환율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네. 오늘 1,530원 정도까지 네. 안정을 찾긴 했지만 그래도 1,500원 레벨대의 환율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환율이거든요. 거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의 하이닉스의 쏠림 완화 그리고 금리의 안정, 환율의 안정 이런 것들이 투자 온기의 확산으로 연동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코스닥의 뭐 세그먼트, 승강제, 국민성장펀드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부실주 퇴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뢰를 높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저는 투자의 온기는 충분히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조선, 방산,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쏠림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소외받았고요. 증권주도 소외받았거든요. 그렇지만 그 기업들이 실적이 나쁘냐? 절대 안 나쁩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분명히 쏠림이 완화만 나타난다면 이런 종목들 쪽으로 충분히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뭐 ETF 쪽에서 상당히 그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반기 시장에서 이제 우리 종목들 말고 네. ETF 관련 상품 중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반도체를 빼고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반도체를 포함해서 말씀드릴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지하는 비중 시총으로 따지면 50%가 넘고요.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를 빼고 포트폴리오 하반기를 대응할 수 있을까? 글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찌됐건 하반기라고 하더라도 반도체, AI 반도체 쪽으로는 포지션을 가져가야 된다. 얼마만큼 가져가야 되냐? 시가총액 비중만큼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역시 AI 반도체, 특히 그냥 반도체도 아니고 AI가 붙은 반도체를 첫 번째로 좀 꼽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메가 프로젝트를 보면서 이제 드디어 반도체 소부장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여태까지는 D램 가격 상승, HBM 가격 상승, 낸드 가격 상승, P의 상승이 이끌었다면 이제부터 양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반도체 소부장, 특히 MLCC라든지 기판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반도체에 지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예,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반도체에 지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밸류업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방어적으로 꾸며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도 ETF로 갖고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반기에 그 연기금의 비중 조절 문제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변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연기금의 비중 조절 때문에 주식을 판다. 이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은 대규모 현물 매도를 했었고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건건히 뜯어볼 수는 없겠지만 네. 어찌됐건 한국이 이머징 마켓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 이상 비중이 낮은 편이거든요. 네. 자산 배분 차원에서는. 네. 그런 나라가 주가가 3배, 4배 오르니까 비중이 올랐고 비중이 오른 것을 조절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지만 제가 가만히 시장을 뜯어보면은 현물 매도도 굉장히 과감한 공격적인 현물 매도가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시장을 좀 덜 다치게 하는 현물 매도이기 때문에 리밸런싱 때문에 뭐 국민연금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리밸런싱 때문에 주식을 판다라는 논리는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실적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 가치 제고라든지 배당 확대라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아니면 ROE 개선과 같은 정책적인 밸류업 모멘텀도 살아있기 때문에 리밸런싱 때문에 한국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혹여나 AI 버블이 나는 꺼질 거다. 아니면 반도체의 실적 개선이 더 이상 멈출 거다. 이런 논리라면 뭐 파셔도 된다. 그렇지만 저는 그 논리에 동의하지 않고 AI 산업은 좀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년에는 피지컬 AI의 시대가 열릴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6월 말, 그다음에 이게 7월 초 되자마자 변동성이 너무 심한 장세가 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좀 포트폴리오 좀 조정하고 종목도 좀 재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내용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매매 팁 관점에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요, 올라갈 때 따라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시장이 10년 전, 저도 20년 넘게 금융시장을 바라보지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ETF, 특히 뭐 레버리지 상품 이런 것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스페이스X 상장하고 나서 4개의 레버리지 ETF가 상장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국면이니까 지금은 올라갈 때 따라 사셔는 안 된다. 네. 오히려 떨어질 때 저가 매수 아니면 낙폭이 과대한 업종, 낙폭이 과대한 종목을 저가로 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매매 팁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성향이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지수를 사십시오. 네. 코스피 200이 됐던 나스닥 100이 됐던 S&P 500이 됐던 지수를 사시면 거기에 반도체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으니까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지수를 사시고요. 나는 만약에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 또는 AI 인프라 쪽으로 사셔서 시장을 쫓아가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워낙 증시가 좋다 보니까 대부분의 투자 재테크 전략을 증시 쪽에 개인들도 약간 올인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더 다양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갖고 계신데 네. 증시 말고 또 다른 쪽의 투자 대안들로는 어떤 거를 좋게 보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니 해도 현금입니다. 아마 변동성 장세 겪으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현금을 분명히 갖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초단기
국채라든지 아니면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을 통해서 현금성 자산을 좀 확보하는 전략을 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리가 좀 올라가는 구간이니까 아직까지 금이라든지 대체자산 쪽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릴까 합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핵심 키워드로 30초 딱 조언을 주신다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너무나 수익이 많이 났다면 현금, 그리고 또 채권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과정에서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채권도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덧붙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규 미래에셋자산운용본부장과 함께 지금 변동성 심한 장세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해 드렸고요. 하반기 전망과 전략까지 짜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경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잠시 후 이어지는 코너는 이번 주 코스닥 30주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을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취재 영상 보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 초대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등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대단히 메가 프로젝트 개발 전략들 자세히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가시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국토균형 발전 전략 또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산업이 재편되고 발전할지 궁금하시다면 계속적인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미국 나스닥을 본떠 만든 코스닥이 출범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계기로 우량 기업은 키우고 부실 기업은 신속히 퇴출하는 다산다사 구조로 시장 체질 개선에 나섭니다. 그동안 부실 한계 기업들이 시장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우량 기업들까지 함께 저평가를 받게 만든다는 문제의식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오늘부터 동전주, 시가총액 기준 등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집중관리기관을 통해 부실 기업을 신속하고 질서 있게 퇴출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승강제 도입입니다. 코스닥 상장사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프리미엄, 스탠다드, 관리군 3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 관리합니다. 동전주 퇴출 기준도 강화됩니다. 주가가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200억 원에 못 미치는 상태가 30거래일간 이어지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이후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저희 공시부에서 예상하기로는 시총만으로 한 50개 내외는 되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시가총액 기준도 300억 원으로 높이며 퇴출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거래소는 혁신기업의 상장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질적심사 기준도 확대합니다. 첨단 로봇과 사이버 보안, K-컨텐츠 등 혁신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성장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각 산업 및 기술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원활하고 예측 가능한 상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혁신산업 육성 및 자금 조달 확대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거래소는 올해 하반기 방산 등 추가 혁신 산업에도 맞춤형 질적 심사 기준을 확대해 우량기업 발굴과 시장 경쟁력 강화의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자, 앞서 1부에서는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시 시장을 진단해 드렸는데요. 자, 이번 주에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 대형 국토균형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다 AI 반도체 관련 산업 중심인데요. 자, 오늘 자세하게 이 국토균형 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적인 재편 또 미래 비전까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그 정부의 발표 소식 또 관심 있게 많이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메가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국토균형 발전 전략이기도 하고요. 또 관련 전공 분야이시고 계속 주장해 오신 내용의 핵심 내용들이 또 다 포함돼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또 이재용 회장 또 최태원 회장이 같이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건 산업적, 그러니까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주목했던 게 우리가 우리 역사상 인류 역사에서 이제 몇 차례에 걸친 산업혁명을 겪었죠. 네. 1차, 2차, 3차,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고 AI 시대다라고 하는데 이 AI 시대의 흐름은 정말 전 차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수도권의 반도체 산업이 싹 트고 네. 또 거기에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그게 이제 포화 상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국가적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지역에 투자를 하면서 균형 발전, 그 다음에 산업 육성,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노력의 일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반도체 공장은 뭐 많이들 얘기 들으셨지만 전력과 용수를 뭐 잡아먹는 하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전력 문제, 근데 용수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텐데 도시 계획적인 관점에서 우리 교수님 보실 때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게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아직까지는 그 서남권에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입지적 여건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정보 이런 것들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계략적인 개요 수준에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풍력, 해상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게 좀 풍부하죠. 네. 그다음에 한빛 원전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전력 수급 측면에서는 뭐 신재생 쪽은 좀 플럭쉐이션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지 않나. 단 우리가 가능성 측면에서 보기에는 이게 너무나 막대한 투자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말 이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용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력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이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송전망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어떤 그 변전소 활용까지도 그다음에 양질의 그다음에 아주 그 질이 균질한 이런 용수 관련된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뭔가 연구, 그다음에 이것들을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전력과 용수는 이제 가능성만으로는 안 되고 안정적으로 끊김없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확실한 플랜과 또 공개가 또 필요하다. 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반도체 공장을 보면 삼성제 평택 뭐 캠퍼스라 볼 수도 있고 용인 클러스터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가 이제 발전할 수 있고 또 기대를 하는 거는 이쪽에 배후 도시들이 그래도 발전이 돼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광주 전남 지역에도 역시 반도체 공장의 배후 도시들이 잘 만들어져야 이게 또 가능성을 높일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이야기이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기업 투자 어느 기업이 투자한다, 그다음에 그 액수가 어느 정도다. 그래서 기업 측면에서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인재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 정말 삶의 질 높은 어떤 그런 생활 환경 속에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배후 주거지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의료, 문화 등등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인 거죠. 서남권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비해서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 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할 때는 이런
인재들이 머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주 환경적 조건 네. 이런 것들도 같이 패키지로 고민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제가 있다라는 거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금방 이제 인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인재라면 이제 대학 그 배우 그런 인프라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 여러 가지 대학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재로 여길 것도 같은데 이런 인재풀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대규모 투자가 만약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외부에서 인재들이 대거 유입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점점 커진다. 이런 산업의 규모가 커진다라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외부 인구만을 유입할 수는 없어요. 네. 내부적으로 이런 인재들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갖춰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네.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서로 연계를 하고 또 연합을 해서 지역 인재를 키우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절실하지 않나. 그 지역에는 우리가 전남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GST, 그다음에 한국에너지공대 등 네. 굉장히 좋은 대학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같이 만들어내는 것.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인재를 위한 정주 환경을 만들어야지 기본적으로 뭐 계속적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거기에 안착해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하는 인재 육성 정책, 그다음에 인재 붙잡기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반도체 공장은 이제 뭐 도시와 함께 인재 인프라 구성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이제 우리 마 교수께서 진단해 주셨고요. 자, 이게 제조 공장뿐만 아니라 팹리스 뭐 설계도 해야 되고 후공정도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 기업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생태계가 다 구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추가적인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AI가 압도하는 시대가 된 거죠. 네. 근데 AI를 한 지역의 AI 도시란 이름으로 특화하기에는 AI가 온 국토를 덮을 거예요. 네. 그럼 저희가 AI 산업을 기존에 가진 산업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하면서 AI를 접목시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그래서 서남권에 특화된 AI 산업, 충청권, 영남권, 그다음에 전북 등등에 특화된 여러 AI 산업이 있을 텐데 그 AI 산업은 기존의 제조업 기능이라든가 기존의 산업 자원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지역에 특화된 AI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AI 산업 자체는 전체 밸류 체인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토 차원에서 이런 밸류 체인을 고려해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랜도 함께 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5극 3특 체제라 해서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제 메가시티하고 연관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한 축, 이번에 이제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발표를 한 건데 이런 메가시티 개념으로 우리 마 교수께서 연결을 시켜서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을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5극 3특 전략으로의 전환은 우리 국토계획에서 엄청난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균형발전 전략을 논의할 때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뭔가 했던 거죠. 형평성을 가져야 된다. 근데 교통통신이 엄청나게 발달했고요. 산업 생태계의 공간적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거대 생활권 단위, 광역 단위나 초광역 단위에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게 5극 3특이었다라는 거고요. 요번에 우리가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논의할 때는 기초지자체 단위가 아니라 이런 초광역권 단위의 논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산업 정책과 국토 정책이 서로 연결되면서 거대 단위의 공간 정책, 산업 정책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한 굉장히 큰 구상이 아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5극 3특 전략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메가시티 관련해서 이제 마 교수께서 굉장한 이쪽 분야의 전문가시고 평소에 이제 주장해 오신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 메가시티의 이제 성공 조건은 교통망이 정말 모세혈관처럼 잘 연계가 되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연계해서 좀 교통망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할까요?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남권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통근 통행, 그 다음에 저기 뭐 다른 뭐 레저 통행,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지역의 생활권을 분석을 해보면요, 광주권이 하나가 존재해요. 그 다음에 또 목포권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수, 순천, 광양은 또 별도의 권역이에요. 사실 광주, 전남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그리고 또 각각의 생활권이 자족적이라고 하지만 이 세 개의 권역이 서로 연계가 안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 서남권에서의 굉장히 큰 과제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산업의 영향권을 초광역적으로 봐야 되고, 이 초광역적으로 보려면 이 세 개의 덩어리 거점을 잘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주, 나주에 관련된 이게 이제 예전에 예타를 통과를 못했어요, 얼마 전에. 이런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아니면 사실 장기적으로는 달빛 청도도 같이 고려해서 전국도 차원의 어떤 그런 연계, 그 다음에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우리 이제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혁신도시라 그래서 공공기관 뭐 한두 개 내려보내가지고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히려 다른 도심의 인구를 흡수해버리면서 공동화 현상을 유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낳기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혁신도시 10개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죠. 150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이전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뭐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집값이 올라갈 때 외부에 신도시를 개발하듯 지역에도 똑같은 방식을 썼던 거예요. 그 신도시를 개발을 했는데 밖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많이 졌겠죠. 도시 외곽에다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산업용지를 만들어서 기업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아파트는 많이 지어지고 기업들이 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원도심에 있는 인구가 빨려 들어가는 어떤 그런 폐해가 있었죠. 저희는 이번에는 조금 반대예요. 기업이 아마 입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할 겁니다. 단 기업 투자가 이런 정주권역 속에서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을 가지고 들어가야 실제 새롭게 개발되는 곳과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기성시가지 아니면 원도심과의 상생 전략을 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부족했던 게 그거예요. 만약 이게 너무나 잘 성공을 해가지고 신도심이 성공을 해서 거기 개발 이익도 많이 나고 그런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개발 이익은 그 주변 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빨아들이면서 성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이라든가 세금을 통해서 이런 이익들을 나눌 수 있는 도시계획적 시스템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하면서 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그 광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반도체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되니까 영남 지역 쪽에서는 또 역차별 아니냐, 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희가 액수를 보면은 그런 불만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발표된 거를 보면요. 호남은 반도체 생산 기지, 맞죠? 그 다음에 충청권은 HBM, 그 다음에 패키징, 그 다음에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부장에 기반한 AI 반도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전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대 자동차가 또 투자를 예전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겠죠. 지금 당장은 반도체가 너무 급해서 그다음에 대규모로 투자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특화된 자원이 있는 만큼 네.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들도 AI 산업들을 같이 동시에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중장기적 전략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이번 발표만 집중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각 그 지역별로 산업단의 그 특징적인 것을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게 5급 상급 전략이기도 하고요. 네. 자,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그 균형 발전 얘기할 때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 비수도권 발전을 위한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보면은 약간 전남 대 전북, 호남 대 영남 이렇게 약간 차별적인 요소들을 너무 또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희가 이제 공간 단위가 바뀐 거예요.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이 광역교통망으로 얽히고 설켜서 슈퍼 메가시티가 된 거죠. 네. 지역은 기초지자체 단위로 이제 대응을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초광역권 단위로 묶은 게 5급 3특 전략이죠. 네.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투자가 더 간다? 그럼 다른 지역이 소외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갈등 때문에 우리 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가 힘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갈등 조율에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대 초광역권 논의에서 어떤 특정 초광역권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여러 플랜들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발표는 나왔지만 또 일반 시민들은 체감하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타임라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뭐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번 정부에 굉장히 속도를 내서 하려고 한다. 근데 우리 이런 대규모 투자 사업은 뭐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문제예요. 진짜 아무리 잘 풀려도 네. 기본적으로 1, 2년 정도는 인허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력 용수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정말 빠르면 보상 계획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3년, 5년 차에 이제 부지 조성을 할 거예요. 한 7년 정도가 지나면은 진짜 빠르면 공장 가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효과 10년이 지나야 될 겁니다. 저희가 단기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계획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진행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글로벌 AI 전쟁에서 이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AI 시티를 각 지역별로 잘 조성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20초, 30초 정도 당부의 말씀을 좀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이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너무나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인구가 지역에서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 굉장히 큰 첫걸음이 시작됐다라는 거. 중앙정부,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여러 협력, 그다음에 노력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호남 반도체 등 정부의 AI 반도체 개발 전략과 국토 균형 발전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진단해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